말씀드릴 내용은 다른 유튜브를 보고 좀 참고를 했습니다. 거기서 소스를 가져왔고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장동선의 궁금한 뇌라는 채널이 있어요. 장동선 박사님이 뇌과학을 연구하시는,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활동을 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장동선 박사님의 채널에서 결국 해내는 사람들 뇌의 특징 3가지, 이런 주제로 최근에 영상이 하나 올라왔었는데, 이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일을 잘합니다 라고 제시를 해주시고 좀 부연 설명해 주시고 일을 잘하기 위한 조건, 이런 것들을 이제 마지막에 집어넣어 주셨는데, 과학계통의 유튜브에서는 당연히 그런 내용을 과학적으로 풀어내셨겠지만, 저희는 사주명리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명리학적으로 그럼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조건이 있을까를 가지고 한번 오늘 설명을 해볼 거예요. 소스는 장동선의 궁금한 내 채널에서 가져왔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 영상의 설명란에 링크를 달아놨어요. 그래서 그 링크 타고 가셔서 한번 봐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 잘하는 사주구조, 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탓하지 않는다, 남 탓을 안 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혹은 환경 탓을 안 한다라고 해요. 어떤 일이 실패했을 때에 대해서 그거는 뭐 때문이야, 뭐 때문에 못했어, 이런 내용들을, 이런 언급을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인으로는 높은 인지적 유연성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상황에 있어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 혹은 현 상황에서 어떤 대처를 해야 하는지, 내가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모든 일이 매끄럽게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상황에 맞춰서 판단을 잘 해야 된다라는 게 어떤 일잘러들의 요건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성과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면 그 성과를 만들어내기까지의 과정들을 계속해서 반복을 시켜서 시스템을 만든 사람들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게 저 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러한 특징들을 사주로는 어떻게 분석을 해볼까 라고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서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아이디어를 얻거나 혹은 뭐 출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투명하게 제가 밝히는 편이라서 실제 궁금하신 분들은 가셔서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면 되죠. 탓하면 안 되지만 아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제가 회사 일할 때도 한 95%의 사람들은 탓을 합니다. 나는 잘했는데 제가 못했다, 이런 내용들. 자, 그래서 탓하지 않는 법에 대해서 그럼 먼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탓하지 않는 법, 모든 일을 자기가 잘 처리하면 된다. 정말 쉽죠? 탓을 안 하려면 일 처리가 잘 되면 돼요. 근데 미생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누구죠? 우리 성대리 성대리로 나왔던 분이 약간 이렇게 남 탓하는 그런 느낌이었죠. 변요한 배우님이 연기했던 캐릭터가 있는데 그분의 상사로 나왔던 분이죠. 성대리. 성대리한 변요한 분한테는 되게 일 처리 같은 거 이렇게 다 떠넘기거나 아니면 말을 안 해준다거나 이러한 상황을 만들고, 그리고 나중에 책임 소재가 더 발생하면 다 변요한한테 떠넘기고, 이런 이미지로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든 일을 자기가 잘 처리한다면 남 탓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일 처리가 잘 안 됐으니까 핑계거리를 찾고 탓을 하게 되는 거죠. 환경적인 문제, 능력적인 문제, 혹은 본인은 책임지기 싫으니까 이제 화살을 남한테 돌리는 그러한 현상들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남 탓하는 이유는 잘 생각해보면 능력 부족에 대해서 욕먹기 싫어서 남 탓을 한다. 결국 이런 경우는 대부분이 알죠. 저 사람이 능력이 부족해서 애먼 사람 잡는구나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의 노력 부족을 인정하기 싫은 거죠. 노력을 게을리했다는 거를 인정하기 싫다. 그러면 남 탓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런 경우는,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제가 봤을 땐 대체적인 이유들이 아닐까, 남 탓을 하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능력 부족에 대해 욕먹기 싫은 거, 노력 부족을 인정하기 싫은 거. 그러면 반대로 얘기를 해보면 일 처리를 잘 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능력을 키우고 자신이 못하는 것을 인정하고 능력자를 옆에 두는 것. 이 두 가지만 잘 실천하면 남 탓할 일 없이 일 처리가 잘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다 적어놨죠. 1번도 2번도 굉장히 쉬워요. 근데 실행이 어려워요. 왜 어려운가? 능력을 키우는 건 뭔가를 하면 되고 자신을 인정하는 것은 지향점을 찾으면 되는데 내가 못한다는 걸 인정하기는 솔직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모르는 걸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 그리고 내가 못하는 걸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이상하게 얕잡아 보일까봐 사람들이 나를 얕잡아 볼까봐 내가 못하는 걸 못한다고 얘기 안 하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능력을 키우지 않는 건 그거는 뭐 그냥 게으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뭔가를 하면 되는 순간에 그냥 쉬고 싶은 것 그리고 내가 쉬어야만 한다. 마땅히 능히 쉬어야만 한다라는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 때문에 뭔가 능력을 키우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내 스스로 인정을 못한다라고 하는 거면 차라리 다른 사람들에게 얕잡아 보일까봐가 아니라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못하는 걸 인정을 해야 그 다음에 그럼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그리고 지금 현재 하는 일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를 고려를 해 주시면 내가 이걸 빠르게 못한다고 인정을 해야 그 다음에 프로세스가 진행이 된다 라는 걸로 설명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자신을 인정하는 것은 지향점을 찾았을 때 오히려 스스로를 인정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에 감정을 집어넣는 거 내가 얕잡아 보일까봐도 사실은 일종의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모습은 좀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지향하는 게 전체를 위해서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항상 고려를 해 주신다면 차라리 내가 못하는 걸 빠르게 인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럼 탓하지 않는 법에 대해서 이제 조금 사주 명리학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내 사주가 어떤 유형인지에 따라서 맞춤형 전략을 짠다면 일을 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주 유형을 두 개로 나눴어요.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천간이라고 써놨죠. 천간 중심으로 꼭 봐달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를 일부러 해놨습니다. 천간 목금 유형 1번이 천간 목금 유형이고 2번이 천간 수화 유형이에요. 네. 그럼 먼저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우리 목금과 수화가 의미하는 게 뭔지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동지부터 하지 그리고 하지부터 동지까지의 팔품이라고 하는 개념을 들여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동지부터 출발을 했을 때 우리가 수화라는 것만 엮어서 보면 동지부터 입춘 전까지의 자축품 그리고 입하부터 하지 전까지의 사오품은 개수와 병화를 용신으로 삼는 각각 개수와 병화를 용신으로 삼는 시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한편 하지부터 입추 전까지 그리고 입동부터 동지 전까지의 오미품과 해자품은 각각 정화용신과 임수용신을 타고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개병, 정임이라고 하는 수화는 어떠한 일에 대해서 목표를 세우거나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어내기 위한 세부 계획을 세우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개수부터 병화까지의 경우에는 내가 꽃이라는 걸 피우기 위해서 일단 습도라는 걸 활용해서 어떤 새싹과 줄기와 가지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세부 계획을 세우는 능력을 의미하고 내가
어떠한 열매나 혹은 씨앗을 추려서 다음 세대에 이 열매와 씨앗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수정된 꽃으로부터 열매를 만들고 씨앗을 추출해서 다음 세대에 전달해야지 라고 하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화라고 하는 것은 목이나 금을 만들기 이전에 목표와 계획에 해당된다 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수화는 목이나 금을 만들기 이전에 목표와 계획을 의미한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목금인데요. 이러한 계획과 목표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실질적인 결과물들이 목금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수화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결과다. 태양의 어떤 뜨거운 빛에 의해서 습도라는 게 만들어지면 이 습도를 통해서 싹이 나고 그로부터 가지가 벌어진다. 그리고 임수라고 하는 추위와 건조함이라고 하는 정화가 만나서 열매라는 것을 맺고 그로부터 씨앗이라는 것이 추출이 된다 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목금은 수화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아까 사주유형 첫 번째 천간 목금 유형이다 라고 하는 경우라면 이렇게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이렇게 천간, 연월, 일, 시간 중 어디에든 상관없이 목이나 금이 있으면 천간에 목금이 있는 것이다 라고 보통 분류를 하죠. 만약에 천간에 목금이 있다 라고 하면 행동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왜? 결과물들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결과를 중심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결과를 만들어야겠다, 결과를 통해서 다음 거를 생각해보자 라는 특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과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본인 실력과 가진 것이 자신을 나타내는 요소라고 생각하는 것이 천간에 목금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그래서 내 개인적인 실력을 갖춰야 한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게 천간에 목금이 있을 때의 특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어요. 네. 그 중에서도 천간에 뭐 간목이나 경금이 있다라고 하면 본인의 기본기가 탄탄하길 원한다. 혹은 다른 사람들의 기본기가 탄탄하길 원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역시나 간목이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연월, 일, 시간 중 어디에든 있다라고 하면 그러한 성향이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한편 만약에 천간에 을목이나 신금이 있다라고 하면 응용력이 좋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스스로의 응용력을 기르려고 노력을 한다거나 혹은 다른 사람도 응용력이 좋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꼭 뭐 간목, 경금, 신금, 을목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간목, 신금, 을목과 경금, 간목과 을목 혹은 경금과 신금 이런 경우로 맺어지는 조합들도 분명 존재하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기본기와 응용력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그런 것들을 다 밸런스로 갖추고 있어야 된다. 어느 정도의 기본기도 갖고 있어야 하며 어느 정도의 응용력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특징을 나타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주유형 1번 이 경우는 천간 목금 유형이었죠. 천간 목금 유형. 천간 목금 유형은 능력을 키우는 쪽의 방향성이 결국 일잘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그래서 천간에 목금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뭔가 계획하기보다는 행동을 하고 그리고 성과나 능력 중심으로 머릿속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내 능력을 더 키우고 내 성과를 더 만드는 방향성으로 일을 추진해 보는 것이 일잘러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솔루션이 된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주 유형은 천간 수화 유형입니다. 천간 수화 유형. 아까는 목금 유형이었으니까 이번에 이제 수화 유형을 또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천간의 수화 유형은 아까 목금을 만들어내야 되는 어떤 목표의식과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뭔가 이런 생각을 중심으로 계획을 중심으로 목표를 세우는 것을 중심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런 특징이 있구나 내가 라는 거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획과 목표를 중심으로 판단을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어떤 완벽한 계획과 목표를 설정해야지만 곧 좋은 성과를 만들 것이라는 생각이 무지하게 강한 분들이에요. 해서 수화가 천간에 수화만 있는 분들은 끊임없이 계획을 세운다. 끊임없이 생각을 한다라고 여겨주시면 됩니다. 가령 어떤 스토리 같은 것도 굉장히 잘 짜시는 분들이에요. 계속해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천간에 수화만 있다, 생각만 한다, 계획과 목표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완벽한 계획과 목표 설정이 곧 좋은 성과를 만들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천간에 임수나 병화가 있다 그러면 목표를 설정하는 능력이 매우 좋아요. 내가 나무를 키워서 혹은 식물을 키워서 꽃을 피워야지, 이건 병화고요. 내가 열매와 씨앗을 잘 추려서 다음 세대에 전달해야지 라고 하는 건 임수예요. 그래서 천간에 병화나 임수가 있다 그러면 원대한 목표가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계수와 정화의 경우에는 이렇게 앞서 병화와 임수의 목표를 이뤄나가는 계획, 세부 계획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계수나 정화의 경우에는 목표에 따른 세부 계획을 설정하는 능력이 매우 좋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병화 임수는 어떤 원대한 목표, 그리고 정화 계수는 세부 계획이다. 그래서 생각을 중심으로 판단을 하고 계획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짜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분들이다. 근데 천간 수화 유형 중에서도 만약에 병, 정, 계, 임수, 계수, 근데 임수와 정화, 병화와 계수 이렇게 짜여 있어도 되지만 임수와 계수, 병화와 정화 이런 경우에도 목표와 계획 짜는 능력이 밸런스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갖춰진 분들은 남들도 어떤 목표도 있어야 되고 계획도 다 있어야 된다라고 스스로 바랍니다. 그래서 남들에게도 좀 이러한 계획 능력이라든지 혹은 목표를 세우는 거를 은근히 바라죠. 그런 특성이 있다. 본인도 그렇게 행동하니까 우리 사람은 본인이 항상 거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다양성 인정을 본능적으로 안 해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남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야 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모두 다 다른 사람을 객체로 보지 않고요. 나랑 비슷한 사람이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짙어요. 나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그렇게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한국 사회는 그러한 성향이 더 짙습니다. 굉장히 획일화된 거를 어릴 때부터 강요받으면서 컸기 때문에 문화적 영향도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하튼 그래서 생각을 중심으로 그리고 목표와 계획을 중심으로 판단을 하는 천간 수화 유형은 남들도 목표와 계획을 그만큼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사주 유형 2번의 경우에는 능력자를 옆에 두는 방향성이 결국 일잘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나는 일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 돼. 나는 등대와 같이 어떤 길을 비추면 되고 거기를 항해하는 다른 선원을 혹은 선주를 찾으면 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천간에 수화가 있는 분들은 사실은 능력자를 옆에 두시는 방식의 일처리 방법이 일잘러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천간에 수화, 목금이 다 있다 그러면 목표 설정, 계획 그리고 실행 능력이 다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능력도 어느 정도 갖춰야 되지만 능력자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일잘러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올라운더라고 얘기를 하죠. 부럽면 안 돼요. 여기서의 맹점은 이 사람은 능력도 갖춰야 되지만 능력자들과 함께 일을 해야 돼요. 자, 능력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상대적인 잣대가 기준이 됩니다.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고 그 다음에 능력자들과 함께 일한다. 이거는 경쟁 상황에 항시 노출되어 있다. 항시 경쟁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옆에 일잘러들과 능력자들과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굉장히 팽팽한 긴장감이 유지가 돼야 된다. 능력을 갖춰야 한다라는 건 남들보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것을 내려놓고 내 능력을 키워야 하는 노력과 시간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네. 그쵸? 능력자를 일시키려면 내 능력이 동급 또는 그 이상이어야 되죠. 맞죠?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죠. 저게 맞는 얘기죠. 네.